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개발협력 시민사회 책무성과 세이프가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 세이프가딩을 주제로 해서 KCOC와 또 KCOC 회원 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해온 역사들은 좀 꽤 되었습니다. 한 6 년? 제 기억으로는 한 6년 정도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예전에 그 KCOC 아동 권리 실무 그룹이 인제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이 세이프가딩을 좀 저희 내부 스터디를 통해서 좀 역량 강화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좀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진행해 왔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인제 전해 듣기로는 작년에는 이게 아동 권리 실무 그룹을 넘어서 인제 책무성 TF로 구성이 돼서 좀 그 주제와 개념이 좀 확장이 됐고, 올해는 인권 실무 그룹을 새롭게 구성하셔서 인권 실무 그룹의 틀 안에서 이 세이프가딩을 보다 좀 내부 학습하고 좀 그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세이프가딩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좀 부제로 폭력 및 착취 예방과 대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개발 협력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런 대규모 이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뭐 환경적인, 사회적인, 인권적인 피해를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이제 여러 메커니즘, 뭐 제도를 통칭하는 걸 이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요. 어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인권 실무 그룹에서 주관을 하시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발 협력 시민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굉장히 좀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어 지역 사회 안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주민들, 특히 인제 그 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좀 취약성을 띠고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여성들에 대한 책무를 우리가 다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이런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어떻게 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또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책무성 전체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세이프가딩 전반을 사실은 아우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세이프가딩의 주제 안에서도, 인권 세이프가딩 안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목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우선 먼저 그 '세이프가딩이 왜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 세이프가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협력 시민사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의 어떤 특성 안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이프가딩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개념적인 이해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이프가딩이라는 것이 왜 개발협력 시민사회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고요. 그다음에 세이프가딩에 에 대한 좀 국제사회 여러 책무성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여러 담론들과 아젠다들이 있어서 세이프가딩 책무성 메커니즘 중에 좀 몇 가지를 여러분께 좀 내용과 더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세이프가딩이 그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책무성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 세이프가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좀 텐지블하게 좀 실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개발 협력 현장이나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떤 그룹으로
단순하게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와 재화와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런 서비스와 재화와 정보를 받는 수혜자 그룹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크게 이제 그 개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는 이렇게 두 이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나 재화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받는 어떤 그 주체들 사이에서는 파워 임밸런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권력의 불균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 개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는 이런 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서 서비스 수혜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폭력과 착취에 놓여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이프가딩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이 권력의 불균형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 제공자의 그 수혜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폭력과 학대는 어떤 그 권력의 행사나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폭력이나 착취의 핵심은 이 권력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이프가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장표에 나오는 기사는 2006 년에 이제 BBC 뉴스에서 인제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라이베리아에서 사실은 이 Sex for Aid라고 인제 그렇게 이 기사의 제목이 인제 뽑혔는데, 이 Sex for Aid, 그러니까 인제 원조나 어떤 서비스와 그다음에 성을 맞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파다하게 어 그 파다하게 사실은 좀 퍼져 있다라는 것들을 인제 다룬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 라이베리아의 여아들이 에이드 워커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 활동가들이나 피스키퍼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착취를 여전히 당하고 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제 보도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인제 밑에 여기 빨간색으로 줄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어 최 그 8살 정도 된, 그러니까 최소 8살 정도 된 아이들조차도 이런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 의해서 그런 식량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어떤 서비스들과 그다음에 자신의 성을 좀 맞바꾸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맞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요를 당하는 거죠. 성착취를 강요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로 제기된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006 년에 발생했던 이 일은 사실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최초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이제 계기는 사실은 2002 년에 서아프리카 분쟁국,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라이베리아를 비롯해서 뭐 시에라리온이나 기니, 이런 난민 캠프에서 그런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나 평화 유지군들 사이에서 구호 물품을 그러니까 지급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여아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인제 드러나면서 이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엔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인제 드러난 어떤 사건들이 40여 개의 기관, 그다음에 18 개의 부대에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좀 크게 이 세이프가딩 이슈가 좀 대두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인제 2004 년에 남아시아에서 인제 쓰나미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때 호주 퀸즐랜드에서 60 명의 성범죄자들이 이 남아시아 쓰나미 지역에 활동가로 지원한,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이런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로 지원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6 년에는 호주 국제개발청에, 그러니까 예전에 오즈에이드죠. 오즈에이드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교육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직원이 아동의 정보를 가지고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동을 학대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 호주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좀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오세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그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딩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이와 같은 이제 재발 방지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인제 2015년 뭐 2018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그 2018 년에는 2011년 IT 그 대지진 당시에 그 피해자 구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국제 NGO 직원들의 매매 사실이 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11 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2018 년에서야 인제 알려지게 되면서 좀 그 국제 NGO들의 좀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서 좀 국제적으로 이런 좀 뭐 아동 및 여성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이나 착취를 좀 근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자, 책무성 메커니즘을 만들자라는 담론들이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그 큰 어떤 운동으로 일어났던 미투 운동이 사실은 난민촌도 사실은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갈 당시에 그 시리아 난민촌의 시리아 여성들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촌에서 이런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에 의한 성착취나 성학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18 년에 UNFPA에서 그 그 시리아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여아들에 대한 성착취나 이런 성학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구호 물품 수령이나 아니면 어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지는 여아들이 이제 학교를 출석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다양한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상황에서 성착취와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UNFPA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2002년 어떤 한 시점이나 한 지역에서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어떤 인권 침해이자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건들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러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UNFPA를 비롯해서 유엔 기구들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한 NGO들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사례를 수집하고 좀 고발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인제 보시는 그런 그 보고서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인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No one to turn to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해서 여기에서 인제 그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 현장에서 특히 인제 아동들에 대한 학대와 이런 성착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고발하는 그런 보고서를 사실은 작성을 해서 인제 그 공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보고서에서 우리가 사실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아동이거나 이제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어 낙인에 대한 그 지역 사회 안에서나 아니면은 그 어떤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더 이상 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지역 사회 안에서 내지는 또래 집단 안에서 그런 낙인에 대한 두려움들이 인제 사실은 만연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있어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피해자들에겐 있습니다. 내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피해자 당사자가 이것을 알렸을 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난민촌이나 난민촌의 다른 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마지막 사실은 이유와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에 내가 원조를 받거나 내가 서비스를 받는 이 기관이 어 서비스를 중단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게 나나 내 가족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난민촌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사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기관과 사실 무관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우리 기관은 이렇지 않아.'라고 사실은 확신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기관에서도 아니면은 우리 기관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우리 기관이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사실은 이미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인제 보시면은 뭐 그냥 제가 사실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인제 각색을 해서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인제 사례를 보면은 뭐 "B기관은 수도에서 진행되는 아동 권리 행사에 아동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3 일간 숙박하였다. 행사를 마친 후에 이 B기관의 직원은 행사 기간 중 자원봉사자가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앞서서 제가 인제 국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인제 사건들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이제 직원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나 우리가 협력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사실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C기관은 피국에서 D대학과 협력하여 여아들을 위한 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D대학을 통해 파견된 인턴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아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런 인제 사건들도 사실은 이건 제가 각색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개발협력 현장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 굉장히 가까이에 이런 위험의 요인들이 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사실은 뭐 오랫동안 아니면은 뭐 개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노함이라는 원칙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시는 우리 활동가분들은 이 두노함의 원칙들을 그 뭐 스피어 프로젝트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두노함은 사실은 그런 1990년대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특히 인제 분쟁 현장에서 NGO들이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어떤 선의를 가지고 난민들이나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뭐 원조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이나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현상으로 사실은 어 의도치 않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상황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나 우리의 활동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동이나 아동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의 의도에 맞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인제 고민하는 어떤 그 고민의 과정을 담은 원칙이라고 인제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제 이것이 사실은 인제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원칙들이 세워졌지만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인제 개발 협력 활동으로도 사실은 좀 확장이 되게 됐고 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둔호함의 원칙이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기관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활동 중 의도치 않게 입힐 수 있는 각종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의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세이프가딩도 이런 둔호함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들, 아동들, 여성들, 장애인들을 각종 폭력이나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어떤 맥락에서 세이프가딩이 도입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이 세이프가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세이프가드는 무엇인가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케임브리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맨 딕셔너리에는 무엇인가를 위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유의어로는 protection, 즉 보호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제가 계속 세이프가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세이프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이프가딩이라고 사실은 다시 사전으로 찾아보면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는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는 보호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하고 위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성인 취약층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 집단들을 학대나 위해나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이 세이프가딩의 정의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임직원에 의한 또는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관 차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 참여 주민들, 특히 어떤 권력 관계 안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의 현장에 있는 그 컨텍스트, 문화적인 뭐 정치적인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동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을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을 모든 피해 및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에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도입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세이프가딩이 시민사회에게는 왜 중요할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 세이프가딩은 뭐 정부 차원에서 뒤에서 이제 정은주 전문가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세이프가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시민사회, NGO에게 이 세이프가딩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 제가 지금 NGO나 시민사회를 조금 혼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NGO의 주 활동지인 최빈개발도상국이나 취약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 보호 시스템에 의해서 사건의 예방이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약합니다. 즉 우리가 그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는 이런 취약 계층들을 어떤 폭력이나 학대나 착취로부터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법 체계나 어떤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개발협력 NGO들은 인간 개발이나 사회 개발이 사실은 우리의 주요 활동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업 과정에서 이런 주민이나 뭐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굉장히 자주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은 현장에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후원자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되는 경우도 있고 인턴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현장에서는 직원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뭐 장기적으로 내지는 장기적으로 같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실 단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과 여러 뭐 홍보나 모금 활동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개발협력 시민사회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세이프가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각각의 기관에 어떤 제도나 정책으로 도입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 컨텍스트는 빈곤이나 분쟁이나 재난 이런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취약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취약합니다. 제가 앞서서 사실은 몇 가지 인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라이베리아 사례나 시리아 난민촌 사례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분쟁이나 재난으로 발생된,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쟁이나 재난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화되고 사실은 대규모 난민들을 사실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미 그 사회 안에서 사실은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들이 더 사실은 그 취약성이 가중되는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그 국가적인 수준의 사회보호 시스템은 사실은 부재하거나 약한 거죠. 특히 인제 분쟁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어떤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취약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취약층 보호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은 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코로나19도 대규모 인제 어떤 재난의 상황인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취약층들이 사실은 더 취약성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 안에서 뜨겁게 사실은 논의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와 같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취약성을 띤 인구 이런 그룹들이 더 취약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120만 명의 아동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이들 중 다수는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대다수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인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개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의 활동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이들을 사실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런 아동이나 특히 여아들이 이런 노동 착취나 인신매매에 굉장히 어떤 위험에 인제 노출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사업적인 노력이 사실은 좀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인제 사실은 부모와 물리적으로 사실은 인제 어쩔 수 없이 인제 분리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주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홈리스나 방임에 이런 처한 아동이나 장애 아동은 특별히 이런 성착취를 포함한 폭력과 착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룹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개발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우리만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랑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취약층 보호 국제 기준들이 개발 현장에서 사실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서서 제가 2002년에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이나 피스키퍼들에 의해서 여아들에 대한 성착취가 인제 만연했다는 사실을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인제 유엔 주도로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세이프가딩이나 이들을 뭔가 착취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나 논의들이 수없이 사실 지난 20년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풀뿌리 단위에서는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사례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인제 호주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아동이나 여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에 소속되어서 현장에 갈 기회를 노리기도 한다는 거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호주의 사례에서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이런 위험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과거에는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일부 그런 개발협력 관련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악용을 하는 경우도 사실 이미 인제 빈번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실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인제 밑에 있는 사례들은 사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과 인제 맥을 같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제 개발 협력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에 이런 가지고 있는 특성이 세이프가딩의 중요성을 사실은 우리가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세이프가딩의 도입을 사실 강조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그 명시된 ODA 기본 정신이나 목표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이 우리 ODA 기본법의 기본 정신으로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뭐 ODA뿐만 아니라 KCOC 회원 단체들 중심으로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사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국가 간 어떤 양자 사업이나 다자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ODA 안에서도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비중이나 사업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도 전체 사실 예산이나 사업비의 규모가 사실은 커지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시민사회 사업들이 교육이나 보건 등 이런 사회 개발 분야가 사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잦은 접촉 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활동 안에서 주민들을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를 사실 조금 더 민감하게 좀 고민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좀 갖추어야 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국제개발 협력 주체가 사실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업도 사실은 인제 어떤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한 그 주체로 사실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 학계도 그렇고 이런 주체들이 사실 다양화되고 있고 사실 지금은 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견 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줄기는 이제 했지만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는 현장에 뭐 이런 코이카 봉사단이라든지 NGO 봉사단을 비롯해서 뭐 인턴도 파견하고 전문가도 파견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파견 인력들이 현장에 사실은 가서 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사실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인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개발협력 시민사회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뭐 대국민 인지제고나 아니면 NGO별로 이런 어떤 후원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우리의 활동들을 알리는 그런 홍보 활동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홍보나 어떤 모금 활동의 확대가 자칫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동에게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을 사실은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한 4 가지 정도로 이 세이프가딩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활동의 특수성 에 따라서 이 세이프가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세이프가딩의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이프가딩을 우리가 이제 도입해야 되는 다양한 국제 규범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 드리진 않겠고요. 제가 준비한 것도 사실은 전부 다는 아니고 좀 주요한 것 그리고 최근에 좀 논의되는 메커니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근간이 되는 거는 여러 좀 국제 인권 규범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유엔이나 좀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 중에
여기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그 유엔의 이제 규약이 있는데 그런 수행 파트너들의 성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혐의에 관한 유엔 규약을 2018년에 사실은 채택을 해서 좀 적용토록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제가 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행 파트너들의 성착취 및 학대 관련 혐의에 관한 유엔 규약은 2018년 3월 21일 날 채택이 된 건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구글해서 전문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향후에 인권 실무 그룹 중심으로 좀 강독회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수행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임플리멘팅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대규모 이런 개발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때 사실 임플리멘팅 파트너라 함은 현장에서는 NGO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NGO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뭐 기관들이 있겠지만 뭐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 수행 기관들과 유엔이 협력할 때 이 SEA는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착취나 학대와 관련된 충분한 세이프가드와 적절한 대응을 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규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사실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게 유엔은 이 성착취와 학대에 관한 적절한 예방 수단과 조사 및 대응에 실패한 주체들과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이런 성착취와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 우선주의, 피해자를 우선에 두겠다라는 원칙을 지금 명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둔호함,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장, 안전 및 비차별의 원칙에 따를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명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성착취나 학대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안에서 아동이 관여된 경우에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아동 참여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약의 적용 범위는 누구인가를 이 규약 문서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적용 범위는 유엔 기관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수행 기관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원문으로는 Civil Society Organization, including NGO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관에서 혹시 앞으로 이런 국제기구, 유엔기구 협력을 앞으로 좀 강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또 KCOC 중심으로 이런 유엔기구들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지를 뭔가 다양한 논의 구조 안에서 사실은 그 학습하고 시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규약을 그러면 좀 염두에 두시고 각각의 기관에서 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무성 메커니즘은요. 그 OECD 다크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시 성착취, 학대 및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에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앞서서 제가 잠깐 그 넘긴 장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11년에 IT 그 대지진 당시에 한 국제 NGO가 그 현장에서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착취에 연루된 국제 NGO 직원들이 이제 2018년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영국 디피드랑 체리티 커미션에서 세이프가딩 서밋을 공동으로 주최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공여국들이 이 세이프가딩 서밋에 참여해서 우리가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활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동과 여성 및 장애인들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고 우리의 책무성을 좀 제고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서밋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밋이 열린 다음에 이것을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선언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좀 책임 있게 이걸 이행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책무성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까를 논의하다가 그렇다면은 OECD 다 공여국별로 주기적으로 닥 피어 리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닥 피어 리뷰 메커니즘 안에 성착취 및 학대 및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장치를 좀 만들어서 피어 리뷰에
하나의 주제로 넣어서 우리가 좀 평가나 검토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 OECD 다크의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인권 실무 그룹에서 한번 같이 강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권고안의 목적은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 SEA는 이제 그 성착취 및 학대, 그 다음에 성희롱의 위험은 공여자들과 그 협력자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문화와 규범에 실패하거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실패할 경우 그 위험성은 더 커진다. 이는 특히 취약국, 분쟁 상황 같이 권력의 불균형이나 성불평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취약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여성, 아동, 장애, 성정체성, 인종, 민족, 나이,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겪는 그런 컨텍스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권고안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이런 개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에 적용되는 이런 성착취나 학대, 이런 희롱과 관련된 정말 최초의 그 국제적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그 UN 그 규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자나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토대로 이 이슈에 맞서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호학습과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해서 서로 역량 강화에도 공역들이 서로 그 기여하고 재발 방지책들을 서로 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방 가능하도록 그런 체계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마련할 수 있을까를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OECD 네트워크의 젠더 이퀄러티, 그러니까 젠더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크 피어 리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행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2018년 이전에는 UN이나 OECD 다크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세이프가딩을 위한 책무성 메커니즘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앞서서 제가 호주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공여국에서 현장에 어떤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 스캔들을 이제 재발 어떤 스캔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차원에서 일부 공여국들 사이에서 그런 제도나 메커니즘이 마련이 되었지 이렇게 강력한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UN 규약이라든지 이 부분이요. 이 규약이나 그다음에 이 OECD 다크의 권고안은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책무성 메커니즘으로 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런 UN이나 OECD 다크 중심의 책무성 메커니즘을 강력하게 도입하기 전에 사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안에서는 이런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 현장에서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이런 그 접촉 빈도나 밀도가 사실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이런 세이프가딩을 도입할 수 있을까는 사실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국제 NGO들 사이에서는 주요한 책무성 메커니즘으로 논의가 됐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민사회 안에서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린 그 KCOC 아동권리 실무그룹 중심으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과 이행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영국에 있는 Keeping Children Safe의 문서를 저희가 번역을 해서 좀 시민사회에 좀 보급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강력한 정부 차원이나 어떤 그런 통제 시스템이나
그런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강제적으로 좀 도입하기 전에 시민사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세이프가딩을 좀 도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이 세이프가딩과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 책무성 메커니즘 중에서 좀 최근에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규약이나 권고안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세이프가딩과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책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세이프가딩 정의를 말씀드리면 임직원에 의한 또는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관 차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발표를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이 책무성의 큰 틀 안에서 이 세이프가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매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너무 큰 주제여가지고 제가 그걸 앞서서는 제가 좀 주요한 국제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HRB에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 협력에 5가지 이제 실행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패널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에는 참여, 그다음에 비차별, 그다음 인파워먼트, 권한 강화, 그다음에 인권 기준과의 연계, 그다음에 책무성 이런 5가지 원칙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 사실은 그 세이프가딩과 연결된 사실은 그 HRB의 원칙은 이제 책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무성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직책에 따른 의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의 공적 윤리, 정치적, 법적 책임을 의미하고, 설명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책무성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굳이 이 시간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KCOC에서는 책무성 자가 진단서라는 것을 마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정도 회원 단체들 중심으로 각 단체들이 책무성 증진을 위해서 우리 기관이 얼마나 책무성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 책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KCOC 책무성 자가 진단서에서는 책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와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라 하면 자원 제공자뿐 아니라 사업 참여 주민, 그다음에 내부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 일반 시민 등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요구되는 책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은 이 책무는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자가진단서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단체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보고하고 있는지, 비전과 사명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쭉 가다가 단체 임직원이 기본적으로 지향할 가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범주들을 사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책무의 범위를 보면 과정 책무, 개발 효과성, 합법성, 투명성, 윤리적 책무, 이 5가지의 책무의 범위를 이제 이 진단서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런 책무의 범위들을 73개의 문항으로 스스로 단체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문항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항들을 제가 지금 다 짚지는 않을 거고, 이런 책무의 범주 중에서 세이프가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문항들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항들이 이제 73개 문항 중에서 제가 이 세이프가딩과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문항들을 다 뽑아봤는데 한 7개 정도의 문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무성 자가 진단서 안에는 자가 진단을 할 때 조직 부문, 사업 부문, 재무 회계 부문, 정보 공개 부문, NGO 임직원 행동 윤리 부문으로 나누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조직 부문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우리의 활동에 관한 우려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불만 접수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부문에서는 우리의 사업에 인권, 사회, 환경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책임 있게 해결하고 있는지, 네, 이런 점검하는 문항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부문은 이제 투명성과 관련된 건데요. 모금 홍보를 위한 촬영 시 촬영 과정 혹은 이후 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현지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외에 사실은 여러 4개의 문항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기술하진 않았고 여러분들이 세무성 자가 진단서에서 그 문항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GO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에 있어서는 한 4가지 문항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임직원이 신분이나 권한을 가지고 위계의 위력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성적인 언동을 하거나 이런 그 부적절한 행위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뇌물, 부패,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에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는 기관 내 담당 부서, 담당자가 있고 피해자에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확고하고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게 이거를 공개하고 있는지, 이런 문항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실제로 세이프가딩 정책을 여러분의 기관에서 도입할 경우에 사실은 점검할 수 있는 문항들이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 세이프가딩의 목적은 사실 내일 세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배우거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세이프가딩 목적은 2가지입니다. 예방하고 대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들이 폭력이나 학대나 착취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방을 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했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피해자 중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 2가지 축이 세이프가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딩의 원칙은 6가지가 있는데요. 임파워먼트, 보호, 예방, 비례성, 파트너십, 책무성, 이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뒤에서 제가 좀 책무성, 그리고 세이프가딩 제도의 어떤 조항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임파워먼트는 주민들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기관이 이런 세이프가딩 제도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누구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걸 말하고요. 보호는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맥락,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런 버너러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 집단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3번째는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비례성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우리가 일할 때 우리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다양한 파트너들도 이것을 준수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무성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묻어두거나 무마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6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개념적인 거, 어떤 맥락적인 걸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려서 그래서 세이프가딩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일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좀 뜯어보시겠지만 그냥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건 이제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세이프가딩 정책의 예시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월드비전 아동 및 성인 보호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아동 및 성인 보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을 세부적으로 그 가이드를 해주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은
규정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 지침을 좀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세이프가딩 정책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개 여러분들 기관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는 이 규정이나 지침의 목적이 먼저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이 규정과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기관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총괄 부서, 총괄 책임자는 누구이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사건을 발생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것인지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 및 성인 취약층 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구조나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에는 예방 체계와 대응 체계를 나눠서 조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 체계는 임직원이나 외부 관계자에게 채용과 그다음에 외부 관계자의 계약과 협약 관계 안에서 그 스크리닝 작업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의 스크리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갖추는 조항을 넣어놨고 행동 강령을 이제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뭐 홍보나 모금 여러 가지 활동 안에서 우리가 뭐 우리 아동이나 성인들의 민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이들의 정보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이 예방 체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체계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예방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나갈지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조부터 22조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이프가딩 저희 기관의 세이프가딩은 이 아동 및 성인 취약층 보호 규정 및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사실 개정하는 작업들을 거쳤어요. 개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지금 이거를 이제 내부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